당장 저 사람 끌어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저런 사람이 의사를 하고 있어? 미국의 저명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한 미국 여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희귀병으로 몇 년을 고생하고 있는 여성. 미국에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한국 의사가 하겠냐며 한국 의사에게 진료받느니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를 병원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 의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옷까지 벗어가며 남자를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 한 명 때문에 한국의 의료여행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뒤가 다른 행동에 혼란스러운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하트예요. 뉴저지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31년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표면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맨해튼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제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완벽주의자였어요. 성적은 늘 최고 등급이었고 운동도 잘했고 외모도 나름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진 게 다 있는 애라고 불렸죠. 솔직히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동시에 당연하다고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어둠도 있었어요. 정확히는 우리 가족 전체를 뒤덮고 있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 아버지가 중국계 사업가와 큰 거래를 진행하셨어요. 그 사람은 정말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완벽했고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가면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믿고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돈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 가정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가족은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울부짖으시던 모습, 아버지가 밤새 전화를 걸며 돈을 구하려 하시던 모습,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던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했던 일들 말입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워낙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라 몇 년 후에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어머니에게 남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아시아계 사람들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셨습니다. 에밀리, 절대 잊지 마. 아시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을 알 수가 없어. 특히 중국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당했는지 기억하지?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저에게는 어머니의 말이 곧 진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시아계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계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했지만 깊은 친분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29살이 되던 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에서 일이 워낙 바빠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고 관절마다 심한 통증이 있었어요. 피부에는 원인 모를 발진이 생겼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극도의 피로감이었어요. 하루 종일 잠을 자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을 갔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혈액검사, CT, MRI,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몇 달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한 면역학 전문의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아직 의학계에서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 질환이에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형태로 말이에요. 의사는 현재 알려진 치료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병원과 약물의 연속이었어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까지 온갖 약을 다 써봤습니다.
어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했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심했고요.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며 더욱 절망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미국 전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명의라는 명의는 다 만나보셨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호킨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답은 비슷했습니다. 정말 드문 질환이라 치료 경험이 부족하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제 모습에 울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그 완벽해 보이던 에밀리 하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제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에밀리 씨, 사실 저희 병원에 잠시 연구차 와 있는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감염내과 전문의인데 우연히 에밀리 씨와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병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올라왔어요. 한국인이라는 말에 어머니가 평소 하시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담당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저희 병원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3개월간 와 계신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한국 의사?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에밀리, 정신 차려.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벌써 잊었어? 엄마,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 병을 아는 유일한 의사라고 하는데 다르긴 뭐가 달라. 중국 놈이나 한국 놈이나 다 똑같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당했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셨어요.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보자. 에밀리 상태가 이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딸을 아시아 의사한테 맡길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편견과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담당이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담당인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럼 일단 기존 치료를 계속 해보죠. 하지만 에밀리 씨,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고 피부 발진은 더 심해졌어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피로감이 극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하셨어요. 그리고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국 의사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다른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병원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게 잘못이야. 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급기야는 병원 이사장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병원에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어머니는 그것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이 병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를 받아들여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나요? 병원 측에서는 난처해했지만 하트 가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강민준 의사와의 연구 협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뜻대로 된 것에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 갔더니 담당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강민준 박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연구 일정이 조정됐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싸해졌어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에 누군가의 연구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강민준 의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존의 치료법들을 시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강민준 의사가 병원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고
아버지도 제대로 된 미국 의료진에게 집중할 수 있겠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민준 의사가 떠난 지 며칠 후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보다 몸이 조금 덜 뻣뻣한 것 같고 관절 통증이 미세하게나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이 더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극심한 피로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도 피곤했던 제가 오전에 일어나서 오후까지 깨어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그 아시아 의사 없어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며 우리 몸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라고 기뻐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왜 하필 강민준 의사가 떠난 직후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걸까? 너무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피부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관절 통증도 훨씬 견딜 만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레벨이었어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에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온 가족이 들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역시 미국 의학이 최고라며 뿌듯해하셨고 어머니는 그 한국 의사가 있었다면 오히려 방해만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기뻤어요. 2주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이도 깜짝 놀랐어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면역 관련 지표들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이는 정말 놀라운 호전이라며 이런 급속한 개선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담당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번 호전이 자신이 한 치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강민준 박사가 떠나기 전에 제 케이스를 검토하고 특별한 약물 조합을 제안했고 그 조합을 적용한 지 2주가 지나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담당인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민준 박사가 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담당이에게 특별한 약물 조합을 추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담당이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강민준 박사의 설명이 너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제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제가 그렇게 거부했던 강민준 의사가 그렇게 냉대받고 쫓겨나면서도 저를 위해 치료법을 연구해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못한 환자를 위해서 말이에요. 담당인은 강민준 박사 덕분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호전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제가 그분을 그렇게 거부했는데 심지어 어머니가 그분을 쫓아내는데 일조했는데 그런 저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치료법을 연구해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나아지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하는 아시아인 의사 때문이라니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말라며 제가 원래 회복할 때가 된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과장해서 말하는 거고 제가 나아진 건 순전히 제 의지력과 우리 가족의 정성 때문이며 미국 의료진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 담당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담당이는 제가 5년 동안 믿고 지내온 분이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강민준 의사 덕분에 제가 나아지고 있는 거라면 저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 그분을 만나보지도 않고 편견만으로 거부한 제가 그리고 그분을 쫓아낸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한 걸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 몸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괜한 생각을 한다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이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병원에 가서 담당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민준 박사가 제안한 치료법은 기존에 제가 복용하던 약물들의 용량을 미세 조정하고 새로운 약물 2가지를 추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용 시간과 간격도 정밀하게 계산된 스케줄이었습니다. 담당이는 정말 놀라운 건 강민준 박사가 저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도 이런 정확한 처방을 내렸다는 거라고 했어요. 의료 기록만 보고도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실력 있는 의사를 제가 편견 때문에 거부한 거였습니다. 강민준 박사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담당인은 환자정보보호 정책상 개인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강민준 의사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저를 그렇게 거부한 무례한 환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정작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아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제 상태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변화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옳았다며 그 아시아 의사 없어도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준 의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호전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강민준 의사를 찾아서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처는 모르지만 아직 한국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강민준 의사가 아직 미국에 있는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아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간호사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민준 의사가 병원 근처 임시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아직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서 조용히 건네주었어요. 환자 정보 보호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지만 제가 정말 간절해 보여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침내 강민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간호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바로 그 주소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강민준 의사가 저를 만나주실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 의사가 문을 열고 저를 봤을 때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놀라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간단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뒤로 보이는 거실에는 짐을 싸다 만 박스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지 감사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민준 의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온 거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요. 강민준 의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것도 모르고 제 팔과 목 그리고 배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제 피부에는 아직도 병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그분이 남겨주신 처방 덕분이라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강민준 의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울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무시하더니 이제야 찾아온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편견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강민준 의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분께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강민준 의사의 작은 거실에 앉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분을 거부했는지, 어머니가 어떤 과거 때문에 아시아계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민준 의사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분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씨,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환자를 돕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의 말에 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 씨의 의료 기록을 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강민준 의사는 제가 보여준 피부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팔목을 들어 발진 부위를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많이 호전되었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강민준 의사는 제 불안한 표정을 보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물 조합은 응급처치 같은 거예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에밀리 씨와 같은 자가면 역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어요. 특히 서울아산병원에는 이런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강민준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에밀리 씨의 경우처럼 아직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좀 더 집중적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그곳 의료 시스템도 전혀 모르는데요. 강민준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한국의 주요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통역 서비스도 있고 의료진들도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씨, 이건 단순한 치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밀리 씨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섬뜩했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물론 선택은 에밀리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확신하는 건 한국에서라면 에밀리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민준 의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국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의사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치료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선택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준 의사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만약 한국행을 결정하신다면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치료하는 게 나을 겁니다. 강민준 의사와 만난 후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한국행을 말씀드렸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으셨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시고는 완전히 돌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 아시아 의사가 저를 속여서 한국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당한 일을 잊었냐며 아시아 사람들의 속셈을 모르고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좋은 병원들이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과 강민준 의사가 알려준 약물 덕분에 호전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제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강민준 의사가 제시한 한국에서의 치료법이 제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3개월 한정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아보고 만약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유럽의 유명한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셨습니다. 강민준 의사에게 연락했을 때 그분은 기뻐하시면서도 신중하게 준비 과정을 안내해 주었어요. 서울아산병원에 제 케이스를 미리 전달하고 입국 절차와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배려 덕분에 복잡할 수 있었던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조심하라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제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고 안내 시스템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강민준 의사가 마중 나와주셔서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병원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시설이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터내셔널 클리닉이 따로 있어서 언어 장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모든 서류와 설명서도 영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놀란 건 진료비였어요. 미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혈액검사, CT, MRI 등 각종 정밀 검사를 다 받았는데도 미국에서 간단한 진료 한 번 받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빠진 게 있나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담당 의료진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환자를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 주었어요. 강민준 의사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병원 시스템 사용법부터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양 상담을 받으며 식단 관리도 배웠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약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강민준 의사와 의료진들이 24시간 제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관절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에너지 레벨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의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면역 시스템도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가면역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강민준 의사는 결과를 보여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평생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년 넘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 거였어요. 그때 강민준 의사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접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정말 맛있었고, 특히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배려해 주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저 버티기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싶어졌어요. 건강해지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의사, 아니 민준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성격과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를 벗어나서 한 사람의 남녀로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조심스럽게 응해주셨습니다. 첫 데이트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했어요. 의학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어요. 미국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픈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저는 점점 그분에게 빠져들었어요. 제 병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했던 마음도 그분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몸이 좋아지는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과 사랑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3개월이라는 약속된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시면서 언제 돌아올 건지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아직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점점 고민이 깊어졌어요. 3개월 후에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그리고 민준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께 한국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순히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한국이 위험한 곳이고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3개월째가 끝나가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과 건강을 위해 한국에 더 머물 것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3개월이라는 약속된 기간이 지났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으니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치료 효과는 정말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민준 씨와의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환자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해주었어요. 완치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피부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 설명을 믿어주셨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라며 조금 더 있다가 완전히 나아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제가 전화할 때 웃음소리가 많이 났고 예전처럼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 있냐며 혹시 제가 진짜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다며 혹시 그 한국 의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얼굴에 혈색이 너무 좋다고 체중도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셨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 보일 수 있냐며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덜 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어머니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언제 돌아올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확인하려 하셨어요. 어느 날 민준 씨와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건지 정확한 날짜를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리고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한국까지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협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며칠 후 평소처럼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제게 급한 일이 있다며 로비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며 나갔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였어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완전히 지친 표정으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제게 달려와서 꽉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얼마나 혼자 애태우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어요.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3개월 전 미국을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무게도 적당히 늘어서 야위었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전에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힘겹지 않았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만져보시며 정말 기적 같다고 연신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이게 정말 자신의 딸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몇 년 동안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니 정말 기적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민준 씨에게 소개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제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고마워하시며 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변한 건 담당이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완전히 나았냐고 물어보자 담당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치는 아니고 관리형 질환이라고, 평생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한 거였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복용은 계속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잘 관리하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그럼 결국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거냐며 이 의사도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이 뭐가 다르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거의 따지듯이 물어보셨어요. 왜 완치를 못 시키는 거냐고, 그동안 뭘 한 거냐고 하시면서요. 민준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흥분하시면서 제가 속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박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만 듣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 뻔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민준 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한국 의사에게 세뇌당했다며 더욱 화를 내셨어요. 아시아 사람들의 교활함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민준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불신과 걱정이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배려 깊은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당장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저는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하다며 거부했어요. 민준 씨는 그런 저희 사이에서 정말 곤란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불신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제가 미쳤다며 그 아시아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당장 정신 차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도, 제가 행복해하는데도 편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민준 씨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밀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평생 곁에서 돌봐드리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민준 씨를 몰아붙이셨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거냐며, 아시아 남자들의 속셈을 모르는 줄 아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오직 에밀리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사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에밀리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게 대한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민준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과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후 어머니는 민준 씨와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지만 제가 정말 건강해졌다는 사실과 행복해한다는 것만큼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한다는 것도 느끼셨나 봅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힘들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눈을 질끈 감고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평생 책임질 수 있냐고, 진짜 평생이라고 강조하시면서요. 민준 씨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각오로 말씀드린 거라고, 에밀리를 평생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게 제가 원하는 거냐고,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이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책임져. 진짜 평생이야. 데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마침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편견을 내려놓고 제 행복을 위해 양보해 주신 거였어요. 민준 씨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에밀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은 두 번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와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사랑과 치유의 힘이 오랜 혐오와 편견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승인을 받은 후 민준 씨와 저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계셨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실 때도 많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시면서도 때로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가 민준 씨 옆에서 웃는 모습만큼은 부정할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두 문화가 만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들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더라고요. 민준 씨가 통역을 해주시면서 양쪽 가족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한국 전통 예법에 대해 배우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직접 한국 전통차를 우려주시며 마음을 표현하셨고, 어머니도 미국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한국 전통 결혼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 가족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어머니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식은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열렸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정말 정성이 가득한 준비였어요. 한국 전통 방식과 서양식을 적절히 조화시킨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는데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색감도 화려하면서 우아했고 입고 있으면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전통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결혼식장 곳곳에는 한국 전통 장식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서양식 꽃꽂이도 배치되어 있어서 동서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패백 의식에서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정말 숭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결혼식 당일 아침 제 한복 입는 모습을 보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 벽이 조금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들도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민준 씨의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며 안심하시라고 몸짓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사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병원 스태프들도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하는 걸 알고 항상 천천히 말해주셨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동네 마트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해서 당황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계산을 도와주시면서 한국어로 숫자 세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제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통역을 도와주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내 역할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이 점점 커졌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서 공식적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희귀 자가면 역질환을 앓던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했다는 사례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였는데 점차 다른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떤 환자 가족은 직접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내 유명 의학 전문지에서 제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민준 씨와 상의한 결과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어요. 기사가 실린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희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몇 주 후에 벌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미국 희귀질환 연구회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연구회 측에서는 제 사례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준 씨가 사용한 치료법이 미국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혁신적인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치료법을 미국 내 임상시험에 적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의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특별하다고 평가했어요. 보통은 치료 모델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전파되는 드문 사례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리버스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이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회에서는 제가 받았던 치료법의 단계별 프로토콜을 정리해서 표준화하고 싶어 했고, 특히 약물 조합과 용량 그리고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치료법이 다른 유사한 자가면 역질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기존 치료법과 한국에서 받은 치료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식 접근법이 훨씬 통합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도 이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의사로서 최고의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 씨는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사례가 보도된 후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 사례가 알려지기 전과 비교해서 외국인 환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한국행이 급증했어요. 병원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를 확대했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남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몇 달 후 어머니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도우며 생기 넘치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환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통역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 환자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을 때 저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만난 동료들과 환자들이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을 보시며 한국이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실감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하셨어요. CNN에서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하러 한국까지 왔어요. 그들은 이 사례를 K-메디컬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의술과 정을 결합한 치료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한 거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도 강조했어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배려와 관심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한국 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했어요. 이제 개인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한국 의료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준 씨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아졌어요. 제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여러 국제의학저널에 실렸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그 치료법을 배우러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 씨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도 그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찼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절망적이고 두려웠던 그때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저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저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첫 해가 지나갔어요. 제 개인적인 치유의 여정이 이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인생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자 연장의 편의를 위해서였는데, 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며, 새로운 꿈까지 갖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복잡한 의료 용어까지 통역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특히 환자들과 상담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제는 의학 용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이 나라에 깊이 스며들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제환자지원센터의 직원이 되어서 외국인 환자들을 전담으로 돌보고 있어요. 매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환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강의실에서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 적응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매우 비즈니스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의사가 돈이 아닌 정으로 환자를 본다고 그 정이 제 생명을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음 환자를 봐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가 저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을 때 제 의료 기록만 보고도 치료법을 연구해 주셨던 일화를 들려드렸을 때 청중들이 정말 감동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연을 들은 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고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와의 일상도 정말 행복합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그분이 직접 챙겨주시는 약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복용할 약이 정말 많아서 복잡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요. 처음에는 시장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활기찬 에너지가 좋습니다. 상인분들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이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신선한 재료를 골라주세요. 처음에는 한국 채소 이름도 몰라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는데 이제는 시금치 한 단 주세요. 무는 작은 걸로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제가 생선 손질하는 법을 몰라 하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저를 진짜 동네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고춧가루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드셔주셔서 뿌듯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사찰을 찾습니다. 불교도는 아니지만 조용한 사찰의 분위기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차 갔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고통도 삶의 일부라는 가르침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의 경계심과 불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 되셨어요. 민준 씨를 아시아 남자로만 보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사위라며 자랑하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1년에 2번씩은 한국을 방문하세요. 올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오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오십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것을 정말 좋아하셔서 시어머님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처음에는 고춧가루 냄새 때문에 기침을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김치 맛을 보고 간을 맞추는 수준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미국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고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심이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병은 여전히 일부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도 아이를 원했거든요.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현재 상태로는 임신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설령 임신이 되더라도 몸이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물 때문에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기도 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저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고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꼭 피를 나눈 자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이면 된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 교육도 받았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입양 가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아이는 3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조금 수줍어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아빠 라고 부르려다가 멈추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보육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우가 평소에 가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자기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언제나 가족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더욱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 딸처럼 느껴졌어요. 민준 씨도 그 아이를 정말 아껴하셨고 벌써부터 아빠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손녀를 빨리 만나고 싶다며 기대하셨어요. 어머니는 입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며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저희의 진심을 보시고는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그 아이를 위해 직접 한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양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곧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 방도 예쁘게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랑과 관심으로도 충분히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저희 가족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국제결혼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특히 제가 환자에서 의료진이 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성장하면서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종종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드려요. 실제로 제 삶이 그런 증명이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어도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들이 제 마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의 절기를 챙기고 전통 명절을 함께 보내며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미국 문화가 더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여성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난 곳과 자란 환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곳은 한국이고, 진정한 사랑을 배운 곳도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정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민준 씨와 함께, 그리고 곧 만날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도 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